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입원한 9살 여자아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서울 아산병원이 접촉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추가 감염자는 없었지만 43명 입원 환자를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만 24명이 추가되는 등 확진자가 곧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대해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자 먼저 지원 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들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중복 지원하거나 상위 30%까지 전원에게 지원하겠다는 곳도 있지만 아예 자체 지원 계획을 철회하는 곳도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웹캠이나 노트북 마련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온라인 강의용 콘텐츠 마련에 분주합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19만 명이 육박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호소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동생인 CNN 앵커 크리스 쿠오모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미국 내 유명 인사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한을 넘기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의 무급 휴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급여를 지원하겠다고 한 가운데 한미 방위비 협상은 타결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9살 여자아이는 다행히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 43명은 코호트 격리 조치됐습니다. 먼저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9살 여아 환자는 지난달 24일부터 두통 증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와 기저질환 중 어떤 게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아는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 중이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병원은 환아의 이동 동선에 포함된 소아 응급실과 신관 13층 병동 등을 부분 폐쇄한 상태입니다. 환아 접촉자를 포함한 전수 진단 검사에서는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다 마쳤고 직접 이제 접촉한 분 아니더라도 동선이 겹치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총 한 500명 정도를 방역 당국은 혹시 모를 추가 감염에 대비해 환아와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들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보호자는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입원 중인 43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 집단 격리를 진행하고 있는. 환아가 지난달 25일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 성모병원과의 연관성은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현재까지 13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 그런데 이 확진자들 사이에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 단독 감염으로 보이는데 그럼 다 다른 곳에서 병에 걸려 이곳에 모인 게 되죠. 이것도 참 흔치 않은 일이기에 병원 측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2,500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확인한 의정부 성모병원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3명입니다. 병원 8층 환자와 간호사 등 7명, 4층 환자와 간병인 등 3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병원 측은 외래 진료를 중단하며 사실상 전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3일 동안 입원 환자와 가족, 의료진 등 2,5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검사를 한 2,000명 가운데 75%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 수는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자가 첫 번째 환자였는지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첫 번째인지 역학조사가 다 끝나도 마지막까지 밝혀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응급실과 8층에서 주로 감염이 일어난 점을 주목하고 이곳을 집중적으로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월요일부터 정상진료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 폐쇄가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2,000명이 넘게 근무하는 경남 진주의 한 대형 빌딩에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된 확진자만 7명, 하루 방문자만 수백 명인 곳이라 지역 사회로의 감염 우려도 큽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윙스 타워입니다. 지난달 28일 이곳에서 일하는 50대 여성을 시작으로 방문자 등 4명이 감염됐습니다. 또 이들의 가족 등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빌딩을 폐쇄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유증상자 모두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거나 하십니까? 이틀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주상복합인 이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만 2,500명 안팎, 하루 방문자는 수백 명입니다. 불안하죠. 순서로 떨어지니까. 우리 회사는 걸리면 죽어. 경상남도는 윙스타워 관련 확진자가 늘 수 있다고 보고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시와 인근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외출과 특히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당국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외출을 허용하고 유증상자는 안심숙소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에서만 추가 확진자 수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내일이나 모레쯤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예상보다 확진자가 줄질 않고 있다며 고강도 거리 두기에 기간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9,887명으로 하루 이틀 새 10,000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어제 101명이 추가 확진됐고 서울과 경기, 대구 순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까지 수도권 확진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으로 확진자 수가 기대만큼 줄지 않았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섣불리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사망자는 0시 기준 165명으로 늘었고 80살 이상 확진자의 치사율은 18.58%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신종 감염병에 주로 활용하는 혈장 치료 사례를 수집 중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중증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완치자의 혈장을 주입하는 치료를 시작했고 조만간 치료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혈장을 투여를 했을 때 좀 더 회복이 빨랐다. 그리고 또 바이러스의 분비를 좀 더 일찍 감소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장 사용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출발한 우리 전세기가 교민 300여 명을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2주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죠. 무증상이라도 말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들어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교민 등 우리 국민 309명을 태우고 온 전세기입니다. 승객들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은 물론 장시간 비행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불안했어요. 고국에 돌아오니까 기쁘고. 보건당국은 입국자 전원을 강원도 평창과 충남 천안에 14일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교민 등 150여 명이 역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에 한정됐던 자가격리 의무가 출발 지역, 국적과 상관없이 전면화됐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1년형을 받을 수 있고 고의성이 있다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발 확진자가 많은 서울은 별도의 입국자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해외 입국자들로 인해 혹 2차 감염이 발생할까 우려가 있죠. 지자체들이 해외 입국자와의 밀접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전용 콜택시를 투입하고 버스를 대절하는 등 특별 수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에선 지난달 24일 이후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자는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해외 입국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귀국 후 공항 리무진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한 입국자와 접촉한 겁니다. 해외 입국자와의 밀접 접촉자가 늘어나자 부산시는 김해공항의 전세 버스를, 부산역엔 콜택시 30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부산역에 긴급 투입된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KTX 전용 칸을 이용해 이곳 부산역에 도착하면 이 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추가 확대 계획은 지금 두리발 10대로 해서 합성을 해서 그 인원이 점차 늘어나면은 지금 대기실을 마련해서. 울산시는 인천공항에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오늘 10시 반 첫 버스에는 11명의 입국자가 수송버스를 이용해 지금 울산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도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등 지자체들이 해외 입국자 수송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실제 분위기는 다릅니다. 모든 위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자체가 난색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럴 거면 무관용이란 말은 왜 쓰는 걸까요? 조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을 따라 골목길로 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남성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적발됐습니다. 방호복을 입으신 분이 한 4-5사람이 있었고 먼저 그 다음에 경찰이 몇 분이 오셨고 A씨는 갑갑하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나흘 만에 집을 나왔는데 해당 지자체는 A씨가 최초 위반이라며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정부에서 공문 나가고 두 번째 해서 고발시킨 거고요. 이처럼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로만 끝나고 다시 위반해야 고발에 나서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 고발이다라고 하는 거는 미수가 있고요. 고발이 적게 이뤄지다 보니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금까지 격리 조치를 위반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람은 전국에서 모두 45명 뿐입니다. 정부가 밝힌 무관용 원칙과 매우 다른 현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 공통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전국 초중고교가 본격적으로 온라인 개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수업 방식을 정하고 자료도 만들어야 하는 학교 선생님들은 난감하겠죠. 집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수정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면 정식 수업으로 인정됩니다. 쌍방향 수업을 할지 강의형 수업을 할지 과제는 어떻게 할지 일선 교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다 저작권의 문제가 사실 현장에서도 많이 답답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요. 특히 가르쳐야 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선생님들의 고민은 더 큽니다. 방법을 알려줘도 이제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있다거나 또 다문화 가정들도 이런 것들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수업 영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아이들만 둘 수 없는 학부모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앱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에러 날지 모르고 그럴 경우에는 아이 혼자서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원격 수업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친구도 사귀고 싶어. 빨리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진짜 학교 가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집에 아이가 둘, 셋 있다고 노트북이나 웹캠 같은 장비가 그 수대로 있는 건 아니죠. 온라인 수업에 꼭 필요한 장비를 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요가 폭증해 이미 물건 구하기도 어렵고 각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화상 강의에 필수적인 PC용 카메라, 웹캠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전시품까지 동이 났습니다. 웹캠은 지금 전 품목이 다 품절, 온라인은 보면 다 모든 제품이 뭐 어떤 모든 감이 없어요. 시간 많이. 실제 웹캠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00% 넘게 늘었는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제조업체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제품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하대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공장들이 닫히고 하다 보니까. 가정에선 웹캠이나 카메라가 달린 노트북 등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학생용은 그냥 많이 사러 오죠. 보통 40만 원대에서 50만 원 사이 것들 제일 많이 찾아요, 지금. 스마트 기기 보유 여부는 결국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19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호소했습니다. 미 CNN 방송사 앵커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집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등 유명 인사들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2만 4천여 명 폭증해 이제 1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최대 24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백악관 예측 모델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Studied it so hard. You're going to start seeing some real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but this is going to be a very painful 2 weeks.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유명인들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사의 간판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택에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This is a fight. It's going to get worse. We're going to suffer. And you have to accept that not with fear. 크리스 쿠오모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구 스타가 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동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화 스타워즈 속편 3부작에 출연했던 배우 앤드루 잭도 코로나19로 숨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 이상하리만큼 마스크와는 거리를 둬왔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제야 우리나라처럼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 없으면 스카프라도 쓰라면서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미국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대신 장갑을 끼거나 손을 씻는 방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습니다. 마스크는 환자나 쓰는 거란 인식과 건강한 시민은 굳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당국의 권고 때문입니다. We've made it clear the American people don't need to buy masks, but we want to make sure that people that are caring for the American public.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면 스카프를 사용하라며 결국 정책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감염 위험에 시민들 마스크 착용이 늘자 수급 불균형을 우려해 스카프 착용을 권유한 겁니다. 마스크 착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유럽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의료진이 쓸 마스크조차 공급이 부족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Question de nos capacités de production et je veux que d'ici la fin de l'année, nous ayons obtenu justement cette indépendance pleine et entière. 프랑스는 사망자가 하루 최다인 499명을 기록하며 누적 사망자가 이제 중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환자 수는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순이고 그 뒤를 독일과 프랑스, 이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세계 정상 중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인 영국 총리가 첫 화상 내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상회의 앱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19세 어린이 청소년이 보면 안 되는 화면이 갑자기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건데 그럼 국가 중대사가 해킹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올린 SNS 글입니다. 오늘 아침 역사상 첫 화상 내각 회의를 주재했다며 내각 관료들과 화상 회의를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미국에서 만든 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는데 화상 내각 회의 아이디까지 노출시켰습니다. 아이디만 알면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각 회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행히 해당 채팅방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내각회의 채팅방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실제 미국 FBI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지적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화상회의나 온라인 강의 해킹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채팅방에 끼어들어 이상한 말을 하거나 Yeah, I'm from New York. Remember this day on New York? September 11th. Yeah. I'm going to mute all. It seems like our Zoom has been a little hacked. 화면 속 사람들의 사진이나 얼굴을 놀리는 말을 마구 내뱉기도 합니다. Jennifer, you're an ugly. Oh my God.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미국에서만 줌 다운로드가 전주보다 252% 급증하는 등 사용이 늘자 FBI는 채팅방에 비밀번호라도 걸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집이 없는 노숙자들이 감염 위험에 더 노출돼 있는 건 전 세계 어디나 똑같죠. 이런 노숙자들을 한 군데로 모아 보호 관리하기 위해 각국이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투우장을, 어떤 곳은 5성급 호텔에 머물게도 합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건물 외벽 앞에 노숙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고 문이 열리자 안으로 우르르 들어갑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250년 전에 지어진 페루 리마의 아초 투우장이 노숙자 쉼터가 된 겁니다. 여기엔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침대와 매트리스 150개가 놓이고 노숙자들에겐 음식과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Porque soy uno de los tantos indigentes de Lima que duermen en la calle. Ya tengo tiempo. En realidad yo tengo como 20 años en la calle.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카니발 축제가 열렸던 브라질의 삼바드롬 경기장 역시 노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관람석 아래에 총 400개의 침대를 설치해 노숙자 중 노인이나 임신부 등 약자부터 우선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Espaço de acolhimento para todos aqueles que aceitarem se protegerem contra o coronavírus, porque essa população é vulnerável dos vulneráveis. Nas ruas eles ficam muito expostos. 한편 프랑스에선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 등 의료품 품귀 현상에 분노한 한 의사가 SNS상에서 누드 시위를 벌이는 총극이 발생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정부가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자 앞서 지원을 결정했던 지자체들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지원하겠다는 곳도 있고 자체 지원 계획을 아예 철회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당초한 대로 도민들에게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불이 났는데 식수라도 부어서 불을 꺼야지 지금 물통 크기 재고 이렇게 할 시간은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20%를 자체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는 예산 형편에 따라 셈법이 복잡합니다. 대구와 광주, 대전, 경북, 전남 등은 기존 지원안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곳도 있습니다. 인천은 중복 지원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정부에 맡기고 상위 30%는 시가 지원합니다. 울산과 경남, 충북, 제주, 세종 등은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미 긴급생활비 지급을 시작한 서울시는 우선 주되 정부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계획을 바꾸겠다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부터가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또한 지역마다 기준점이 달라서 저도 지금 많이... 다음 주 정부의 지급 기준이 정해지면 또다시 계획을 바꾸는 지자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까스로 살아나던 수출이 다시 꺾였습니다. 지난 3월 수출은 469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감소했는데 증가세로 돌아섰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한 겁니다.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세계 경기가 악화하면서 수출 단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섬유 등의 하락률이 컸고 반면 재택근무가 늘면서 컴퓨터, 무선통신 등 정보기술 품목과 손세정제, 진단키트 같은 코로나 관련 품목 수출은 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악재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글로벌 경제 타격이 본격화하는 이번 달부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3월 수출은 아직 코로나 충격이 본격화한 게 아니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마다 서민 생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이럴 때마다 어디든 사각지대는 꼭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는 최모 씨는 몇 달째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언제 다시 문을 열지 기약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이제는 매달 내오던 차량 할부금을 낼 돈도 떨어졌습니다. 쌀 살 돈이 없고 해가지고 동사무소도 갔어요. 영세민 신청 좀 저기 하러 왔다고 했는데 안 받아줘요. 차 있어서 안 된다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생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최 씨처럼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대책은 나왔지만 지원받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고용계약서가 있거나 보험이 적용되거나 이런 노동자들처럼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장기전으로 치달은 코로나19 사태 속 생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정부가 항공, 공연업계 등에 이어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3차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영화업계엔 영화발전기금 부담을 덜어주고 공항에선 입점한 대기업에까지 임대료를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한산한 극장가, 관객 발길이 끊기면서 영화 상영뿐 아니라 가동되는 무인 판매대 수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거의 좌석이 꽉 차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많아봤자 한 10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500여 개 극장 가운데 20%가량은 휴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극장 관람객 수는 180만 명으로 1년 전 1,400만 명에 비해 88% 가까이 줄었습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때는 비수기 때보다 좀 심각하다 할 정도였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에 정부가 연간 540억 원에 이르는 영화관의 영화 발전기금 부담금 납부를 유예했던 데서 더 나아가 지난 2월분부터 소급해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개봉이 연기되거나 제작이 중단된 작품과 영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추진됩니다. 개점 휴업 상태와 다름없는 중소면세점 등 공항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하고 특히 입점한 대기업의 임대료도 2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사각지대의 정책 지원 소요를 찾아내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또 4,200억 원을 투입해 중소휴대폰 단말기 유통점 등 통신업계에 대한 긴급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책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긴 줄을 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늘부터는 출생 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 창구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뭐하죠? 이걸 모르는 이도 많았는데요. 이기종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 오전 7시쯤 30명의 현장 상담 예약이 마감되고 뒤늦게 방문한 이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지금 아무 때나 와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다리시란 말씀이시잖아요. 하루 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사전 예약도 순식간에 끝납니다. 사람이 예약을 다 받아놓고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되지만 예약부터 시작해서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대출 창구가 시중은행까지 확대됐지만 대상자가 맞는지 몰라 무작정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5등급인데 그러면 이제 기업은행으로 가셔도 되긴 하세요. 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선 홀짝제가 시행됐지만 지역센터 한 곳에서 하루 60명 안팎만 상담할 수 있어 밀려드는 대출 신청을 처리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반면 신용등급 3등급까지 신청 가능한 시중은행과 6등급까지 가능한 기업은행은 전화 상담은 많았지만 창구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영업점도 많고 비대면으로 미리 이렇게 신청해서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을수록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출 창구는 여전히 좁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우리나라 유명 톱스타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만우절 거짓말을 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온 나라가 마비될 지경인데 아무리 만우절이라도 도가 지나쳤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가수 김재중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논란 팬들의 위로가 이어졌지만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상황이 커지자 김재중은 이내 글을 수정했습니다.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해줬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도 경각심을 마음에 새기겠다며 절대 만우절 장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까지 늘어났습니다. 앞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매우 엄중한 시기인 만큼 만우절 장난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어이없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제 확진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만우절이지만 그런 장난을 쳤다는 것은 철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중은 이번 글로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철없는 거짓말에 우리 사회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요즘도 마스크를 사러 정기적으로 약국 가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은근히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약국이 적지 않습니다. 약사들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건 불법 행위죠.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약국 계산대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 카드를 건넸습니다. 현금을 내주시면 될까요? 마스크 값을? 얼마라고? 3,000원. 아, 저희가 양해를 구하는 건데. 또 다른 약국은 아예 마스크용 현금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종이에 써붙여놨습니다. 몇 편의점은 매대에 진열해놓은 물품 중 마스크 위에만 현금 결제라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길어지는 마스크 대란 속에 카드를 받지 않는 매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사정은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는 판매 자체가 봉사라는 약국부터 원칙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자. 우리는 봉사하고 카드 수수료가 나가잖아. 3,000원에 대한. 바쁜 와중에 현금이 시간이 훨씬 절약된다는 곳도 있습니다. 약 팔았는 거하고 섞여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따로따로 관리하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현금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시니까 좀 불쾌했고 원래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 싶고 좀 의아했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카드 결제 거부는 명백한 불법으로 판매 액수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 속 판매자와 소비자 간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타결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이 오늘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앞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방위 분담금 협상과 또 우리 한국인 직원들이 볼모로 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서로의 공통적인 또 생각이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가슴 아픈 날이라면서 양국 정부의 분담금 협정 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work to minimize the impact on our fight tonight posture despite the strenuous circumstances.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모두 8,500여 명. 노조에서는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4,000명 수준인 무급 휴직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그런데 한미 방위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도 슬쩍 들립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외교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주루 기자, 양국이 주장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컸잖아요. 코로나19가 계기가 된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진 간의 협의가 끝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외교부를 취재한 결과 오늘 밤에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됐다는 발표가 당장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인상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측은 10% 수준의 인상안으로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큰 폭으로 분담금 요구액을 낮춰 10% 안팎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지부진한 협상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협정 유효기간도 1년에서 다시 5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가에선 지난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 방위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국내 생산업체 3곳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FDA의 잠정 승인을 받아 조만간 운송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20대 국회 임기 내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오늘부터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투표가 시작됐지만 절반가량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여야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찾았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뉴욕 교민의 투표가 무산되는 등 총 17만 1천여 명 가운데 8만 6천여 명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에서는 국내 투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투표소의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매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첫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집권 여당의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서울 용산과 경기 화성, 수원, 안양 등을 돌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번 4.15 선거에서 철퇴를 내리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다수석을 차지한다고 하는 건 난 의심치 않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밤 자정부터 본격적인 유세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문 대통령 교도소 무상급식과 인천 촌구석 등 잇따른 막말 발언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판세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 임기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 먹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친환경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논란이 거세지자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우리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최근 통합당 선거 지원에 나선 유승민 의원도 막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시기는 지났다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선거 앞두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리가 문재인 정권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하는 걸로는 저는 총선이고 대선이고 절대 못 이길 거다. 인천 총구석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정승현 통합당 후보도 고개를 숙였지만 과거 이부망천 논란까지 되살아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 자기 시민을 이렇게 우습게 보면서 어떻게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는 일입니다. 이건 겸양이 아니라 거의 비하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말 한마디가 선거 막판 판세를 요동치게 하는 돌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N번방 관련자 처벌에 대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해명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N번방 사건을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성범죄 사건이라며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원 26만 명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옳다고 본인하는 질문에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N번방에 대한 처벌 자체는 대표를 이제 처벌도 하고 구속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은 즉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무지함을 개탄한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법리적 차원에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 관련자 전원이 누군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열세에도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내건 황 대표는 보수 세력의 통합과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수 후보 단일화를 요청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필요하면 통합이나 연대 지금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생각에는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방송기자클럽은 내일 오전 10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초청해 총선과 각종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모 검사장과 한 언론사 기자의 유착 의혹으로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가 시끌시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날 한 방송사는 모 기자가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특정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총장은 최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들은 바가 있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친조국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열린민주당에선 더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열린당은 성명서를 내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허위 조작 사건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 사안을 과거 선거철마다 등장한 북풍에 빗대 건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률권을 중심으로 진실규명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냥 방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감찰이라든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혹에 연루된 기자와 검사장을 처벌해달란 글이 올라와 3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정치권 이모저모를 다뤄보는 여의도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야당 반장 서정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38 곱하기 53의 정치로 잡아봤습니다. 무슨 액자 사이즈도 아니고 뭡니까? 네, 내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잖아요. 네네. 예, 선거가 시작됐구나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선거 벽보입니다. 네. 이 선관위는 이 벽보의 크기를 가로 38cm 그리고 세로 53cm로 정했는데요. 네, 두 장의 선거를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벽보, 이낙연 후보, 황교안 후보, 종로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후보만큼이나 벽보도 차이가 있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낙연 후보의 선거 벽보입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시면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예, 환하게 웃고 있는 데다가 특유의 편안한 인상을 담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캐치프라이즈는 국난 극복, 종로 도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가 지금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인가 그것도 맡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황 대표는 이 깍지를 낀 모습이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예, 이낙연 후보와 다르게 이를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편안하면서도 얕은 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구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선 힘내라 종로, 바꿔야 산다를 강조했습니다. 이 경력란을 보면 학력을 표기하고 특이하게 괄호 안에다가 이 종로를 직접 언급했거든요. 이 종로와의 인연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또 이 후보와는 달리 신분당선 추진 등 구체적인 공약 내용으로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사실 크기 이렇게 사이즈만 같지 그 안에 내용이나 사진은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네요.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그대 앞에만 서면으로 잡아봤습니다. 유명한 노랫말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정치인들의 이 방명록 실수를 얘기하려고 키워드를 뽑았거든요. 네. 오늘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을 쓰면서 실수가 나왔는데요. 맨 아랫부분에 이 직함과 이름을 적는 곳에 민이라는 글자를 썼다가 미래통합당을 쓰는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으로 쓰려고 했던 걸까요? 네, 아무래도 4년 전에 이 민주당의 비대위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네네. 습관처럼 민자가 먼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는 다른 참석자들처럼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얹었다가 이 황급히 손을 내리고 허리를 숙였는데요. 바로 왼쪽에 현충원장이 묵례를 하자 같은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맞을까요? 현충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구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처음에 하던 게 맞는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명록 실수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2월인데요. 정치 복귀하자마자 이 당대표를 수락해서 바로 현충원을 방문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방명록을 쓸 때 코로나19를 코로나20으로 썼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변 관계자가 19 아니냐 한마디 했고 결국 안 대표는 다시 고쳐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좀 과거로 돌아가면 2017년 4월 1일인데요.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광주 5.18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방명록을 작성을 했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멸사봉공이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한자인 이 사자를 죽을 사자로 썼습니다. 네. 이 개인의 욕심을 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사사로울 사자를 써야 되거든요. 논란이 일자 홍준표 전 대표는 원래 한자대로 고쳐 썼고요. 직접 해명도 했는데 들어보시죠. 죽음으로서 한글을 했기 때문에 죽을 사자를 썼는데 다시 쓰라고 했어요. 유명 정치인들도 이 방명록 앞에 서면 정말 작아지나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5 총선 승부처를 가다 이번에는 서울 강서갑입니다. 현역 금태섭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오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역구 탈환을 노리는 구상찬 미래통합당 후보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곳입니다. 권영봉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평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서울 강서갑 지역에 현역 금태섭 의원을 경선에서 이긴 강선우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교육, 보육 문제 해결에 적임자를 자처한 강 후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큰 땅덩어리 그리고 많은 인구, 좋은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생활 밀착형 SOC 등으로 정말 지속 가능한 강서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지난 18대 총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구상찬 후보가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상하이 총영사를 지내는 등 풍부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는 구 후보는 지역 내 교육 인프라 구축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막강한 추진력으로 이곳 강서를 교육 강서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또 화곡 일동에 고등학교 유치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 현안을 확실하게 풀어낼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몹니다.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을 예전에 지지를 했었는데 공약이 많이 생각보다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교통 혼잡이나 그런 걸 개선시켜줄 수 있는.
정치 신인 강선우 후보냐 아니면 관록의 구상찬 후보냐. 지역 민심을 대표해 이곳 국회에 입성할 일꾼은 누가 될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방에 퍼뜨린 조주빈이 일단 관리자 3명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 씨가 개입된 텔레그램 대화방만도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주빈에 대한 5차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주빈은 붓다, 사마귀 등 다른 관리자들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닉네임이 3명이었을 뿐 또 다른 공범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범은 조주빈이지만 나머지 공범이 조 씨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상하 관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 조주빈이 개입된 텔레그램 대화방만 3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 씨 측은 경찰이 언급한 회원수 15,000명은 중복된 숫자로 실제 회원은 그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 수사가 끝나지 않아 이 방들에서 나온 수익을 공범들과 어떻게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주빈 본인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범들의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사실상 고용도했던 사회복무요원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관련된 범죄자들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검찰은 경기도 수원의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를 서울 구치소에서 소환해 범행 가담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강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 수사 과정에서 강 씨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과 같은 시간대에 조사했지만 대질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관련 범죄의 엄단을 강조하며 자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라고 의지를 밝히고요.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다를 밝힙니다. 또 공범들의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시작되자마자 이걸 노린 불법 대출 광고도 바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행 이름을 직접 넣어서 그것도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는 친절한 안내까지 덧붙여서 말이죠. 김문영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틈을 타 불특정 다수에게 날아온 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KB국민은행을 연상시키는 KB 글자에 실제 KB국민은행이 실시하는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이름을 넣어 대출 안내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상이 따로 없고 대출 한도가 더 높을 뿐더러 초저금리와도 거리가 먼 고리대출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날아오기도 합니다. 사무실로도 전화가 하루에도 5-6개씩 오고 횟수도 한두 개씩 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혹하기가 더 쉽습니다. 혹할 만큼 가죠. 하지 말라니까.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심지어 NH농협은행을 사칭한 한 대출 문자는 불법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안내까지 넣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면 자칫 개인정보를 노린 피싱 사기에도 걸려들 수 있어 통화조차 시도하면 안 됩니다. 광고 수신 동의 후 발송되었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합법을 가장하고 있으니 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 권유 문자를 발송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용도에 관계없이 대출 가능하다는 문구는 과장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극장가에서 특이하게 공포 영화는 잇따라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또 어떤 작품들일까요?
이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영화 성수기 대작이나 인기 장르에 빌려 상영관 확보가 어려웠던 공포물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여기에 비수기를 가리지 않는 마니아들은 공포영화의 든든한 후원군입니다. 이런 틈새를 노린 공포영화들이 잇따라 개봉에 나서며 관객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기에 영화를 선택하는 관객 성향도 공포영화를 개봉하게끔 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약간 공포에 좀 휩싸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같은 상황을 보면서 거꾸로 위로를 받는 그런 대중의 심리가 작용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공포 영화는 어떤 작품일까? 코로나19 확산으로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지난 2월 말 개봉한 인비저블 맨은 5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는 투명 인간을 소재로 한 짜릿한 공포감이 관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흉가에서 발견한 책을 펼치자 기괴한 이야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한 남자가 정체 모를 그것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내와 딸까지 표적이 되는 독특한 색채의 일본 공포영화 온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극심한 영화 시장 비수기. 공포영화들엔 역설적으로 작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의 살아있는 전설 현대모비스의 양동근 선수가 17년간 누빈 코트를 떠나는데요. 코로나19로 시즌이 조기 종료된 탓에 뜻하지 않게 은퇴를 맞았지만 한순간도 열정을 다하지 않은 경기가 없기에 후회는 없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는 양동근. 은퇴 기자회견장에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합니다. 매 경기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양동근답게 은퇴 역시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어제 열심히, 오늘 열심히 한 걸로 만족을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게임을 뛰었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규리그 통산 665경기에 출전해 도움과 스틸에서 역대 2, 3위에 올라있는 양동근은 우승 6번의 정규리그 MVP 4번을 수상한 한국 농구의 레전드입니다. 모두가 성대한 은퇴 경기를 그렸지만 코로나19로 양동근의 마지막은 무관중 경기여서 더욱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뭔가 좀 믿음이 가고 이기던 지던 저 선수가 한 번이라도 좀 뛰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했던 선수구나라는 그런 선수의 기억으로 남고 싶고. 프로 데뷔부터 함께한 스승 유재학 감독은 자신의 은퇴만큼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은퇴한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 저도 이 한쪽으로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느낌인데. 양동근의 상징과 같은 등번호 6번은 영구 결번될 예정이고 양동근은 외국 코치 연수를 통해 본격적인 지도자 수업에 나섭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 23일 열리기로 확정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늦깎이 탁구스타 서효원 선수는 25년을 기다렸는데 1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김동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의 간판 서효원은 대기만성의 화신으로 불립니다. 9살에 시작해 청소년 대표에 한 번 못 뽑히고 25살에 첫 우승, 27살에 첫 태극마크를 달았을 만큼 늦게 빛을 봤습니다. 유독 신동이 많은 탁구계에서 노력만으로 25년을 버틴 서효원. 올림픽이라는 꿈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부상도 있고 슬럼프를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런 올림픽을 생각하면. 눈앞에 보이던 도쿄올림픽이 1년 미뤄졌지만 서효원은 덕분에 탁구할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취소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기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또 지금도 날짜가 잡혔으니까 저한테는 다시 목표가 생긴 거고 그 꿈이 생긴 것 같아요.
대표팀 막내 신유빈과는 18살 차이. 내년이면 35살이 되는 서여원에겐 하루하루가 부담이지만 이 역시 긍정 마인드로 이겨냅니다. 최근에 무릎 부상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무릎 재활도 할 수 있고 좋게 생각하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도 얼짱으로 주목받았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서여원은 2.7g짜리 탁구공과 싸울 뿐입니다. 25년도 기다렸는데 1년도 못 기다리겠어요?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다시 크게 올라 따스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6도, 광주 18도 등 남부지방은 18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아침에 내륙 곳곳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도 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건조경보로 한 단계 강화되며 올 들어 첫 건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1에서 최대 5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5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 지역 내일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말레이시아 여성부가 코로나19로 이동 제한령을 내리면서 여성들에게 조언을 내놨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블라우스와 치마로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해라. 남편한테 잔소리도 하지 말고 비꼬듯 말하지도 말라고 말이죠. 국민들의 분노와 조롱이 이어지자 황급히 사진을 내리고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가족 간 분위기를 모두 다 여성이 만드나 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